미안하다. 지선아, 그리고 고맙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한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다. 시어머니 최순자. 편지를 다 읽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셨단 말입니까? 30년간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럽게 그리고 기쁘게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한 날이 되실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병원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최순자 환자분께서 방금 임종하셨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을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묘한 허탈함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나이가 드시면서는 더욱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셨기에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절을 받았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는데 58년을 살아온 여자의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요? 손등의 검버섯도 굽은 허리도 거친 손도 모두 이 30년이 만들어낸 흔적이었습니다. 언니, 늦어서 미안해. 고모 영희가 장례식장에 도착한 건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반나절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화려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명품 선글라스를 쓴 채 나타난 그녀는 영정사진 앞에서 형식적으로 절을 한번 하더니 내 옆에 앉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형님, 어머님 많이 편찮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기 싫었지만 상주로서 해야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달은 거의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언니가 잘 모셨으니까 편히 가셨을 거야. 고생 많았어, 정말. 형식적인 위로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고생 많았어라는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 뒤에 숨겨진 것은 그게 내 의무 아니었어? 라는 당연함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그래왔듯이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례식장에는 나와 영희 그리고 어머님의 영정 사진만 남았습니다. 영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나는 어머님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는데 이 사진을 찍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 아들이 살아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의 어머님은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였단 말입니까? 30년 전 남편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28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였고
아이도 없었으며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던 어머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복도 없게 만들었어. 내가 조심했어야지.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준호는 회사 일로 늦게 퇴근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고 아무런 잘못 없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그 대상은 며느리인 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준호는 내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 잘 부탁해. 그 한마디가 나를 이 집에 30년간 묶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였습니다. 슬픔에 빠진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실 때까지만, 어머님이 건강하실 때까지만 모시고 떠나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점점 더 나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아니, 필요로 하셨다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시어머님을 모셔야 한다고, 당연히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당연히 곁에 있어야 한다고. 20년 전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나는 어머님을 업고 병원을 오갔습니다. 10년 전 치매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밤새 어머님이 집을 나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5년 전부터는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셔서 나는 매일 어머님을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영희는 그 사이 뭘 했을까요?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고 명절 때 1시간 정도 머물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돈이라도 보탤게 하더니 정작 돈 한 푼 제대로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에서 영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언니, 어머님 유언장 같은 거 남기신 거 없어? 나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영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언제? 일주일 후래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한숨을 삼키며 영정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30년을 여기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냥 의무를 다한 며느리? 아니면 아들을 빼앗아간 원망스러운 여자? 아니면 가족?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며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지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인정 한 번 못 받고 끝나는구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빈소를 정리하고 어머님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제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사이 영희는 한 번도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낭독 날짜를 알리는 문자가 왔을 때 영희는 누구보다 먼저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어머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제 곧 알게 될 텐데요.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유독 짙어 보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한 빌딩 8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마치 중요한 사업 미팅에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을 당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딸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니 왔어?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그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인께서 5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개봉하겠습니다. 5년 전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지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도 나는 매일 어머님 곁을 지켰고 어머님은 내 이름조차 잊어가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준호야, 준호야 하시며 돌아가신 아들을 찾으셨고 나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며 달래드렸습니다. 봉투가 뜯어졌고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최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본인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나는 재산을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3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집이 내 것이 되겠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내 이름을 한 번쯤은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지선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남겨주시지 않을까요? 첫째, 서울 용산구 동소재 주택과 토지는 딸 이영희에게 상속한다. 집이었습니다. 내가 30년을 살았던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저녁마다 어머님 방에 차를 들이던 그 집이 영희에게 갔습니다. 둘째, 은행 예금 전액은 딸 이영희에게 상속한다. 예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돈, 내가 병원비 아끼려고 약값을 깎고 또 깎으며 모았던 그 돈이 영희에게 갔습니다. 셋째, 기타 동산 및 부동산 일체는 딸 이영희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이었습니다. 유언장 어디에도 단 한 글자에도 박지선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한 줄도 한 글자도 없이. 어머, 그럼 다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희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요. 겨우 짜내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고 영희는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친딸이고 언니는 뭐 며느리잖아. 법적으로도 원래 자식이 상속받는 거고 법적으로 친딸, 며느리 그 단어들이 내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은 어디에 하면 돼요?
영희는 이미 다음 절차를 묻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고 영희는 능숙하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어머님 손을 잡아본 적이 없구나. 어머님이 밤새 신음하실 때 옆에서 지켜본 적도, 어머님의 기저귀를 갈아들인 적도, 어머님이 밥을 드시지 못하실 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드린 적도 없구나. 하지만 법적으로는, 혈연적으로는 영희가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영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내가 살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봐야 해서요. 그래.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언니도 고생 많았어. 진짜. 고생 많았다는 말. 두 번째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빌딩 로비를 지나 거리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박 여사였습니다. 지선아, 유 원장은 어떻게 됐어? 박 여사는 30년 가까이 옆집에 살면서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그게 말이 돼? 내가 30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박 여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어머님 뜻이셨나 봐요. 뜻은 무슨 뜻이야? 그 영이라는 것은 1년에 2번도 안 왔잖아. 이건 말도 안 돼. 지선아, 소송이라도 해야지. 소송?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은 무슨. 아이고, 답답해. 알았어. 우선 집에 와. 내가 저녁 차릴게.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년을 살았던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영희의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30년이 아무 의미도 없었나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님 잘 모셨어요. 30년을 모셨어요. 그런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내 인생은 뭐였단 말입니까? 28배 과부가 되어 30부터 58까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재혼할 기회도 내 인생을 살 기회도 모두 포기하고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병원비가 없어
고생하실 때도 나는 시어머님 병원비를 위해 친정에 돈 한 푼 보내지 못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계셨고 나는 시어머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영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있잖아. 거짓말인데. 숨을 고르고 받았습니다. 네. 내가 집을 팔려고 하거든. 강남 쪽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서 언니한테 미안한데. 한 달 안에 나갈 수 있어? 한 달.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한 달 안에 나가라고. 알겠습니다. 미안해, 언니.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이제 내 집이니까. 언니도 이해하지? 이해. 나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내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 벽지도 내가 붙였고, 저 마루도 내가 닦았고, 저 창문도 내가 닦았습니다. 30년의 흔적이 이 집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손수 심으셨던 그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서 있었습니다. 나도 저 나무처럼 모든 것을 잃고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월세를 검색하면서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며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기에 내 통장에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용산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원룸 몇 개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니 좁았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이 한 공간에 있고 창문도 작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방 3칸짜리 집에서 이렇게 작은 원룸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영이었습니다. 언니, 부동산에 집 내놓았어. 빨리 나가줘야 매물로 내놓기 좋으니까 2주 안에 가능해? 이사비는 내가 좀 보탤게. 2주. 한 달도 아니고 2주였습니다. 이사비를 보탠다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될까요? 아마 50만 원, 많아야 100만 원일 겁니다. 30년의 값치고는 너무 적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동산 앱에서 본 원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보러 가고 싶은데요. 아,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늘이요? 네,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어머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나갑니다. 30년 모셨는데 이렇게 끝나네요. 영정 사진 속 어머님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한번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원룸을 보러 갔습니다.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 보증금 500에 월세 40입니다. 깔끔하죠?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은 전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 장판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습니다. 화장실 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창문도 있고 햇빛도 잘 들어와요. 혼자 사시기엔 딱이죠. 혼자. 그 단어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계약하시려면 오늘 결정하셔야 해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금방 나가거든요. 나는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당도 없고 햇볕이 잘 드는 거실도 없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감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여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선아, 어디야? 집에 왔는데 없더라. 원룸 보러 갔다 오는 길이에요. 벌써? 그렇게 급하게? 지선아, 소송 생각은 안 해봤어? 소송? 박 여사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뭐가 남겠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고 그냥 이제 끝내고 싶어요. 아이고, 답답해. 너는 왜 그렇게 착하기만 하냐?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뭐라도 받아야지.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법적으로는 영희가 맞잖아요. 법이 다가 아니야. 정이 있고 도리가 있는 거지. 아, 답답해. 박 여사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그런데 저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알았어, 알았어. 대신 이사할 때 내가 도와줄게. 혼자 다 하지 말고.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 언니 왔어? 이분이 우리 집 담당 중개인이세요. 우리 집. 영희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개인이 인사를 했고 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집 좀 둘러봐도 될까요? 사진 찍어서 매물로 올려야 해서요.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와, 집이 정말 넓네요. 이 평수에 이 위치면 금방 나갈 겁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내가 30년을 살았던 집을 평가하고 사진을 찍고 값을 매기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나갈 수 있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2주 안에 나갈게요. 고마워. 진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이사 가야 하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쉽게 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30년의 짐을 어떻게 2주 안에 싸야 할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옷들이 아직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장례 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옷 하나를 꺼내 만져봤습니다. 어머님이 자주 입으시던 남색 가디건이었습니다. 어머님, 가디건을 가슴에 안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이건 버려, 이건 가져가고. 박 여사는 물건들을 분류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릴 것도 가져갈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어머님 물건이었고 내 것이라고는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지선아, 너 30년 동안 뭐하고 산 거야? 너 것이 이것밖에 없어? 박 여사가 한탄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게 별로 없었어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질 생각을 안 한 거지. 평생 어머님만 생각하고 산 거잖아. 박 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평생 나를 위한 물건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옷도 신발도 화장품도 모두 제일 싼 걸 샀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짐을 싸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23살의 나와 25살의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5년 후 남편이 떠나고 30년을 혼자 살게 될 줄은. 사진을 넘기다가 준호와 어머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 어깨에 손을 올리고 행복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어머님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님도 참 불쌍한 분이셨지. 아들을 그렇게 일찍 잃으시고. 박 여사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 모셨어. 너무 잘 모셨어서 문제지. 내 인생은 어떡하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사 전날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방, 텅 빈 부엌. 30년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 섰습니다. 어머님이 심으셨던 그 나무 매년 가을이면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열리던 그 나무가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서서 나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 갑니다. 건강하게 계세요. 아니지,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빈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이불도 없어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 그 감나무, 그리고 달빛.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30년을 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부탁으로, 어머님의 며느리로, 이 집의 관리인으로. 하지만 이제는 박지선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작은 원룸이지만 그곳은 온전히 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내가 주인인 공간. 나는 일어서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떠날 것입니다. 30년의 집을, 30년의 인생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이 오전 10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거실, 부엌, 내 방은 모두 정리가 끝났습니다. 남은 건 어머님 방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방 문 앞에 서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 후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님의 냄새가 났습니다. 한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섞인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이 누우시던 침대, 약봉지들이 놓인 서랍장, 그리고 오래된 옷장. 나는 한숨을 쉬며 옷장부터 열었습니다. 옷들을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았습니다. 자주 입으시던 옷, 명절 때만 입으시던 옷, 젊었을 때 입으셨던 옷. 옷을 만지며 어머님이 살아계셨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옷장을 거의 다 비웠을 때였습니다. 옷장 맨 안쪽 구석, 여러 옷들로 가려져 있던 곳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옷들을 치우자 낡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상자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공책들과 사진들, 그리고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던 건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최순자의 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준호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며느리 지선이는 아직도 집에 있다. 왜 안 떠나는 걸까? 재산 때문일까?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겁니까? 내가 재산 때문에 남아있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8월 3일. 지선이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중풍 증상이 있다고 했다. 며느리 주제에 참견이 심하다. 하지만 고맙기도 하다. 영희는 전화도 안 한다. 어머님의 복잡한 마음이 글씨에서 느껴졌습니다. 199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지선이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국을 먹으며 눈물이 났다. 이 며느리는 왜 이렇게 착할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단 말입니까? 일기장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005년 3월 20일. 지선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런데 지선이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 내가 입원해 있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날. 나는 시어머님 병실을 지키고 있었고 친정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2010년 7월 8일. 치매 진단을 받았다. 지선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이제 점점 모든 것을 잊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잊고 싶지 않다. 지선이가 30년 가까이 나를 돌봐줬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2015년 1월 10일. 요즘은 지선이 이름도 가끔 잊는다. 하지만 마음만은 잊지 않는다. 이 며느리가 내 진짜 딸이다. 영희보다 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단 말입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0년 2월 5일.
유언장을 작성했다. 변호사가 왔다. 영희에게 집과 돈을 물려준다고 했다. 지선이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긴다고 했다. 변호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나는 웃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진짜 재산은 따로 있으니까. 진짜 재산? 나는 일기장을 덮고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사진들 아래에 하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박지선에게.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의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선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유언장을 보고 놀랐겠지. 미안하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구나. 28배 젊은 며느리가 이제 50을 넘긴 중년이 되었다. 그 세월을 모두 나를 위해 쓴 내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너를 믿지 않았다. 준호가 떠나고도 너가 집에 남아있을 때 나는 재산 때문이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너는 내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나를 업고 병원을 오갔고 치매로 헤맬 때 밤새 나를 지켰고 대소변을 못 가릴 때도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친정어머니 장례식도 못 가면서 나를 돌봤다. 나는 평생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도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고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영희는 내 친딸이다. 하지만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아이다. 어려서부터 응석바지로 키운 내 잘못이다. 그 아이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면 1년도 안 돼서 다 날릴 것이 뻔했다. 그래서 집과 적당한 예금만 물려줬다. 그것도 금방 쓸 테지만 그래도 친딸이니까.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진짜 내 딸이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너는 영희보다 더 나를 사랑했고 더 나를 가족으로 대해줬다. 그래서 너에게 진짜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우물 옆 감나무 아래를 파보거라. 거기에 내가 숨겨둔 것이 있다. 그것은 모두 내 것이다. 미안하다, 지선아. 그리고 고맙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한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다. 시어머니 최순자. 편지를 다 읽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셨단 말입니까? 30년간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럽게 그리고 기쁘게.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물 옆 감나무 아래를 파보거라. 우물 옆 감나무. 마당에 있는 그 나무였습니다. 나는 편지를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예전에 우물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시멘트로 메워져 있었지만 그 옆 땅이 조금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얼마나 팠을까요? 30cm쯤 파 들어갔을 때 삽에 뭔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나는 손으로 흙을 치웠습니다. 오래된 쇠로 만든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크기는 김치 냉장고 정도였습니다. 상자를 꺼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부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그리고 그 아래에는 통장들이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한 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박지선 잔액 8,500만 원. 다른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박지선 잔액 1억 2천만 원. 그 밑에는 땅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의 땅 모두 박지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땅을 사두고 금을 모아두고 치매가 오기 전에 정신이 온전할 때 이 모든 걸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말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다. 30년 만에 들은 인정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뒤늦었지만 어머님의 진심이 내게 닿았습니다. 나는 마당에 주저앉은 채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통장들을 하나씩 다시 펼쳐봤습니다. 총 5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모두 내 명의였고 합치면 3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땅 문서는 3개였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파주에 있는 땅이었고 시세를 모르지만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금부치들도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셨던 걸까요?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간 부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4월 12일. 오늘 은행에 갔다. 지선이 명의로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 직원이 본인 아니면 안 된다고 했지만 며느리 도장을 가져갔다고 했다. 매달 50만 원씩 넣기로 했다. 지선이는 모른다. 알면 안 받으려고 할 테니까. 2008년. 벌써 17년 전부터였습니다. 2010년 9월 5일. 용인 땅을 샀다. 지선이 명의로. 부동산에서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며느리에게 물려줄 거라고 했다. 5천만 원이었다. 아깝지 않다. 지선이가 받아야 할 돈이니까. 2013년 3월 20일. 금을 샀다. 목걸이 2개, 반지 3개. 모두 순금이다. 나중에 지선이가 필요할 때 팔아서 쓰라고. 현금보다 금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 어머님은 치매가 심해지기 전까지 조금씩 조금씩 나를 위해 재산을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2015년 7월 8일. 파주 땅을 샀다. 또 지선이 명의로.
이제 땅이 두 개다. 영희는 모른다. 알면 난리 날 테니까. 영희한테는 집과 적당한 돈만 주면 된다. 어차피 금방 쓸 테니까. 2016년 12월 25일.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지선이가 케이크를 사왔다. 어머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웃었다. 나는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었다. 이 며느리는 왜 이렇게 착할까? 영희는 전화도 안 했다. 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나는 어머님이 케이크를 좋아하실까 싶어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차갑게 대하셨고 나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마음속으로 우셨던 겁니까? 2018년 6월 3일. 요즘 기억이 자주 끊긴다. 치매가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감나무 아래에 금고가 있다는 것. 지선이 명의로 된 통장과 땅 문서가 있다는 것. 편지도 써뒀다. 혹시 내가 다 잊어버려도 지선이가 꼭 찾아야 한다. 2019년 10월 10일. 오늘은 지선이 이름을 기억했다. 요즘 자주 잊어버리는데. 어머님, 저예요. 지선이에요 하는 그 목소리. 미안하다. 내 이름도 자주 잊어서. 하지만 내 정성은 절대 잊지 않는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 2월 5일. 유언장을 작성했다. 변호사에게는 영희에게만 상속한다고 했다. 변호사가 며느리분은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긴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진짜 재산은 따로 있으니까. 영희가 받을 집과 돈은 그저 형식일 뿐이다. 진짜 내 마음은, 진짜 내 재산은 감나무 아래 있다. 지선아, 꼭 찾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간 기다렸던 인정이 이렇게 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삿짐 센터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금고를 다시 구덩이 속에 넣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기사님 두 분이 오셨고 짐이 많지 않다며 금방 끝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나는 계속 마당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금고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기사님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파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또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영희였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더니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늘 부동산과 약속이 있다고 했고 빨리 집이 팔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어머님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가져오느라 상자를 그대로 놔뒀던 겁니다. 영희는 상자를 열고 일기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막아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며 읽었고 특정 페이지에서 멈춰 섰습니다. 용인 땅, 내 명의로 된 통장, 파주 땅.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나를 돌아봤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뜻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자기 몰래 나한테 재산을 넘겼냐고, 내가 알고 있었냐고, 어머님을 속여서 명의를 바꾼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고, 어머님이 치매 오기 전에 다 준비하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 땅이랑 통장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방을 나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던 겁니다. 감나무 아래를 중얼거리며 내가 덮어놓은 흙을 발견했습니다. 영희는 주저앉아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말렸지만 영희는 미친 듯이 흙을 팠습니다. 그리고 금고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부치들, 통장들, 땅 문서들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모두 내 명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자기한테는 집 하나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많이 준 거냐고, 이게 어머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봤다고, 어머님이 치매 오기 전부터 준비하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사기라고, 내가 어머님을 속인 거라고, 치매 걸린 어머님을 이용해서 명의를 빼돌린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변호사 데려올 거야. 이건 사기야. 영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장들을 움켜쥐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다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원래 자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제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아요. 언니는 며느리잖아. 나는 친딸이야.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희는 일주일 안에 변호사 연락이 갈 거라고, 이 땅이랑 통장을 다 자기 이름으로 돌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님을 속여서 만든 거니까요. 그때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영희야, 어머님 편지가 있어. 어머님이 직접 쓰신 편지. 영희는 그것도 내가 쓴 거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결국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지선아,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다. 그 문장을 읽을 때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영희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셨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꽉 쥔 채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친딸인데 어머님은 나를 더 믿으셨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칼보다 날카로운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영희를 사랑하셨다고 하지만 영희가 재산을 다 날릴까봐 걱정하셨던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서러움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믿지 않으셨다는 거잖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영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편지를 쥔 손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이렇게 쓰라렸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영희는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룸으로 이사를 마쳤고 감나무 아래 금고는 박 여사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옮겨왔습니다. 박 여사는 금고를 보고 놀라며 축하한다고 했지만 나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영희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룸에서의 첫 주말이었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 놓인 금고를 보며 나는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어머님이 10년 넘게 매달 50만 원씩 넣으셨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어머님의 정신이 온전하셨던 그 시간 동안 땅 문서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용인 땅은 지금 시세로 치면 2억은 될 것 같았고 파주 땅도 1억 5천은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고민하며 이 땅들을 사셨을까요? 며느리를 위해 30년을 함께한 며느리를 위해 나는 어머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 이분은 제 변호사예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일 전 마당에서 울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원룸에 3명이 서니 더욱 비좁았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내밀며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법무법인 소속이었고 이름은 김정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 이동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특히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재산이 이전된 경우 사기나 편취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어머님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고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통장과 명예 이전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면 지선 씨가 불리할 거라고 지금이라도 합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합의요?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땅과 통장을 영희 씨에게 돌려주면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물론 지선 씨의 30년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적정한 금액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적정한 금액, 그게 얼마일까요? 30년의 값이. 나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니? 영희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이건 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 그렇게 말하는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답을 달라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되면 지선 씨에게도 고인의 명예에도 좋지 않을 거라고 넌지시 경고했습니다. 고인의 명예.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영희와 변호사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걸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소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의 일기장과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머님이 치매였다는 이유로 모든 게 무효가 될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소송 과정에서 어머님의 사생활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친딸을 믿지 못해서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 영희가 평생 무책임하게 살았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될 겁니다. 그건 어머님이 원하시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머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선아. 그리고 고맙다. 어머님은 미안해 하셨습니다. 30년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해드린 것을, 차갑게 대했던 것을, 친정어머니 장례식도 못 가게 한 것을, 모든 것을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명예를 내가 지켜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30년의 값은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이 재산은요.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영희가 변호사를 데려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소송하겠다고 협박했냐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박 여사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선아, 이건 내가 당당하게 받아야 할 거야. 어머님이 정신 온전할 때 다 준비하신 거잖아. 일기장도 있고 편지도 있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 근데 언니, 소송하면 어머님 이야기가 다 나올 거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사실이잖아. 어머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돌아가신 뒤에 자식 이야기로, 가족 이야기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지선아, 넌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해. 30년이야, 30년. 그게 얼마나 긴 세월인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준 기한은 내일까지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금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10년 넘게 모아주신 것들, 통장, 땅 문서, 금부치들, 이것들을 포기하면 나는 다시 빈손이 됩니다. 58년을 살아온 여자가 30년을 헌신한 며느리가 아무것도 없이 원룸에서 혼자 늙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지키려면 어머님의 명예를 내가 직접 훼손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머님 영정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이사 올 때 챙겨온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미소가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는 차갑게 받았습니다. 언니, 영희야 만나자.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요. 아니, 우리 둘이서만. 제발. 영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어머님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1시간 후 나는 그 카페에 앉아 영희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내 앞에 앉으며 무슨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들과 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가져가.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내 명의로 만들어주신 거 다 가져가. 나는 괜찮아.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송하면 어머님 이야기가 다 나올 거잖아. 그게 싫어.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런 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어머님이 원하실 것 같지 않아. 영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야,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어머님 딸이야. 어머님이 널 사랑 안 하신 게 아니야. 그냥 걱정하신 거지. 내가 힘들까봐. 영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가져가. 그리고 이번엔 정말 잘 써. 어머님이 그걸 바라실 거야. 영희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30년의 값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어머님의 명예가, 어머님의 평화가 더 소중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집는 대신 그녀는 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내가 받아야 할 건데 왜 자기에게 주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영희에게도 미안해 하실 것 같다고. 소송으로 가면 어머님 이야기가 다 나올 텐데 그게 싫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자기는 정말 착하다고, 자기는 친딸인데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나를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못된 딸이라고, 어머님 말씀이 맞았다고, 자기한테 큰 돈 주면 다 날릴 거라고 했던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3번 결혼했다가 다 실패했고, 사업도 번번이 망했고, 어머님한테 손만 벌렸다고 자책했습니다. 나는 30년을 어머님을 모셨는데 자기는 뭘 했냐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다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임종할 때도 일부러 늦게 갔다고, 돌아가시는 걸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어떻게 딸이냐고, 딸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재산 남긴 게 당연하다고,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봉투를 다시 내게 밀었습니다. 제발 내가 가져가라고, 자기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봤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나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의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말하며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둘 다 사랑하셨다고,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영희에게 집을 주셨는데 그건 평생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이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어머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이 통장들과 땅을 주셨는데 30년 동안 아무것도 모으지 못한 나를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어머님의 편지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한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다. 그 말이 내게는 이 모든 재산보다 더 큰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재산을 나한테 남기신 건 어쩌면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공평하게 나눠주셨다면 우리는 그냥 각자 받고 헤어졌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됐기에 우리가 앉아서 어머님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봉투를 영희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희에게 주고 싶다고, 어머님이 우리 둘 다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자매처럼 지내길 바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영희는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내 말이 맞다고, 어머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받았다고, 집도 있고 어머님이 남긴 돈도 있으니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또 날릴지도 모른다고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지고 싶다고, 어머님이 실망하지 않는 딸이 되고 싶다고, 늦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30년을 희생했다고, 28부터 58까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가가 이것이니 내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영희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영희의 사과였습니다. 진심 어린. 변호사를 데려와서 협박한 것도, 어머님 명의를 바꿨다고 의심한 것도 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영희도 놀랐을 거라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돈만 생각했다고, 어머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자책했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님이 자기한테도 편지를 남기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영희에게 남긴 집이 어머님의 편지 아니겠냐고. 집은 말을 못하지만 그 안에 어머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어머님이 평생 사신 집이 자기한테 남긴 메시지였다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다고, 이제라도 가까워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영희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영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님 집 쪽으로, 어머님이 심으셨던 감나무가 있는 그 집으로. 집 앞에 서서 우리는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봄이 오면 이 나무에 또 꽃이 필까요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봄은 꼭 온다고, 매년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감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화해했어요. 늦었지만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자매가 된 두 여자가. 정말이지,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와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어머님 집에서, 때로는 내 작은 원룸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영희는 결국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나와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거절했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영희는 완강했습니다. 자기도 변하고 싶다고, 이번엔 정말 책임감 있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함께 나누자고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긴 대화 끝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땅 하나는 영희가, 하나는 내가 갖기로 했습니다. 통장도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금부치들은 내가 갖고 대신 영희가 가진 집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을 둘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완벽하게 반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평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둘 다 만족했습니다. 어머님도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했지만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사신 집을 지키고 싶다고, 그게 딸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1층은 작은 카페로, 2층은 자기가 살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 계획을 듣고 기뻤습니다. 어머님이 사랑하셨던 그 집이, 그 감나무가 있는 마당이 계속 지켜질 거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3월 어느 따뜻한 날, 나는 어머님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꽃집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잔의 꽃집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영희가 간판을 만들어줬고 박 여사가 개업 화환을 보내줬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인 공간이었습니다. 가게 입구 한쪽에는 어머님의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쓰던 영정 사진이 아니라 어머님이 마당에서 감나무를 쓰다듬고 계시던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몰래 찍어뒀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순자 어머님을 기억하며. 개업 첫날 영희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어머님 사진 앞에서 케이크를 자르며 작은 개업식을 올렸습니다. 영희는 어머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니가 꽃집 차렸어요. 예쁘죠? 저도 자주 올게요. 나는 영희의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꽃집은 예상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꽃을 사가셨고 젊은 사람들도 간혹 들렀습니다. 하루 매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약속대로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그녀는 꽃 정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앉아서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진짜 자매처럼. 어느 날 영희가 가게에 와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머님 집 1층에 만든 카페가 다음 주에 오픈한다고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나는 웃으며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매일 아침 카페에 나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끔 힘들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영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님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영희와 함께 어머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꽃들을 한 알을 안고 갔습니다. 묘소 앞에 꽃을 놓고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요즘 잘 지낸다고, 카페도 장사가 잘 된다고, 돈도 아껴 쓰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랑 자주 만난다고, 이제는 진짜 자매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꽃집 차렸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편지 받았어요. 일기장도 다 읽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30년이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겨주셨네요. 나는 무덤 앞 흙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영희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묘소를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약속했습니다. 영희를 잘 챙기겠다고, 우리 둘이 자매처럼 살겠다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영희의 카페 감나무 아래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키우셨던 감나무가 초록 잎으로 가득했고 그 아래 놓인 테이블에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영희의 카페에 들렀습니다. 꽃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내가 갈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언니 왔어? 오늘 케이크 새로 나왔는데 먹어봐. 우리는 감나무 아래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도 하고, 가게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무를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행복하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행복하다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초록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가을이 오면 이 나무의 주황색감이 주렁주렁 열릴 겁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그 감이. 저녁이 되어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항상 어머님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잘 지냈어요. 내일 또 올게요. 사진 속 어머님은 여전히 부드럽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나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편지를 주셨다면 어땠을까? 만약 어머님이 직접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어땠을까 하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편지로, 오랜 준비로.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님도 나를 보고 계실까요? 웃고 계실까요?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제 마음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님의 대답처럼 30년간 기다렸던 인정, 30년간 바랐던 사랑. 뒤늦었지만 마침내 나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영희와 함께 나 자신을 위해. 정말이지 인생은 58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봄은 언제나 옵니다. 저의 긴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